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요. 언어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그 언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비록 흩어져 살긴 했지만 히브리 언어를 가족 단위로 또는 그 몇몇 그 공동체 단위로 히브리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이제 1922년에 히브리어가 영국에 의해서 공식 언어로 결정된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어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쭉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가 바로 이제 아람어고, 또 이 아브라함도 아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언어인 셈조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언어가요. 이 셈조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여기에 보면은 5개의 이제 이 셈 족속 후에 5명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성경 새벽 기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엘람, 아슈르, 아르박사트, 룻, 아람, 이러한 셈 족속의 후예들의 언어가 셈어입니다. 셈. 이 셈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생겨난 거죠.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을 퍼뜨렸는데요.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족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 각 그룹의 족속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셈족은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람, 아슈르, 아르박삿, 룻, 엘람이라는 것인데, 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 계통은요, 이 아르박삭을 중심으로 셀라, 에벨, 욕단 이렇게 해서, 에벨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벨렉, 이제 그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렉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욕단에게 있어서는, 또 욕단은 스발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그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벨렉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이때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이게 바로 셈 언어라는 거죠. 셈족 언어. 예, 이 셈족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게 셈족어라는 것이 함, 야벳, 셈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언어가 왜 나왔냐면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데,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었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이 셈함 야벳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셈족은 주로 아시아 계통으로 욕단이 갔죠. 이 스발까지 갔고요. 유럽은 야벳 족속이고, 아프리카는 주로 함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할 땅에서 창세기 11장 2절, 8절, 9절에 있는 대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이 언어가 이제 분화가 되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머, 하머 이렇게 이제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동쪽 끝에는 이제 한국어, 일본어도 있고요. 여기는 또 아랍어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이렇게 라틴어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 언어로
다양하게 흩어질 뿐만 아니라 인종도 여기서 시작되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몽골족, 뭐 한족, 인디언족, 뭐 게르만족, 슬라브족, 뭐 부시맨까지 피그미족까지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셈족 언어는 이 기원후 1세기경 셈족 언어의 이 대략적 분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AD 1세기경에 이 셈족 언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로 아람어가 될 수 있겠죠? 아람어가 이렇게 우리가 볼고 있는 대로 여기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1세기시잖아요. 1세기 당시에 이 아라믹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사용되고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서 사용되어 있고, 그것도 극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학자들,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아람어가 보통 사용되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든지, 또 라보니어에서 이게 랍비라는 거죠. 랍비어. 뭐 이러한 이 내용 말들이 바로 이제 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 듣는 사람도 있고 아람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여기 아라빅 언어 해가지고 이것도 아람어 계통이죠.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 언어 족보인데요. 결국 히브리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머를 통해서 서부 세머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아람어가 있죠. 가나안어도 있죠. 이 페니키아어도 있죠. 결국 이 언어들이 다 뭐냐면은 이 같은 계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조금씩 다르고 별로 문자도 그냥 거의 비슷하고 뭐 그렇게 뭐 이 사투리, 우리가 말하는 사투리가 변해서 이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또는 이 사투리 언어예요. 여기가 자기들끼리 서로 사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뭡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이 북한의 함경도 뭐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경상도에서 말하는 것과 뭐 너 정지해 가가지고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정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정지가 뭐죠? 여러분 정지를 뭐라고 하죠? 이 경상도에서 정지가 뭐죠? 부엌입니다, 부엌. 부엌. 너 부엌에 가서 그릇 좀 부엌. 씻어라. 너 정지에 가가지고 그릇 좀 씻어라.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뭔 소리야, 뭔 소리란 게 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충청도는 좀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이 함경도 북한말 우리는 더 모르는 거 많죠 지금. 1945년 이후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한과 남한의 말이 달라져 가지고 언어 사용도 달라지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요 서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일본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언어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언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어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그 언어가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서로가 사투리, 서로가 방언, 그러나 같은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페니키아어가 있는데, 페니키아가 베니게, 수로보니게 있죠? 우리가 아는 수로보니게. 이 수리아 베니게. 수로보니게 연이 이게 페니키아 연이거든요. 이게 페니키아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라믹, 그 다음에, 나바티아너, 그 다음에, 초기 아라비아 언어, 그리스, 라틴어, 뭐 이런 언어들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히브리어.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알렙,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 테드, 요드, 카프라멧, mem눈 자메, 아임, 페자테, 코프레시, 신, 타우 해서 이 타우까지 이 A부터 타우까지 이게 이 히브리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페니키아어 이렇게 뭐 읽어가죠. 그래서 이 언어가 결국 요게 뭐냐면은 이게 A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A가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히브리어가 되면은 다르게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A자가 페니키아가 마치 K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페니키아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집트 언어로 보면 이게 뭐 같습니까? 이 상형이죠. 상형 문자. 이게 소예요. 소가 얼굴에 뿔이 있는 거. 이게 뿔이 있죠? 두 뿔이 있는데 가나안어에서 2000년경에는 이렇게 문자가 이제 상형 문자죠. 이게 소라고 하는 그게 음가가 A입니다. A. 이러한 그 언어가 가나안에서는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게 뭐 같아요? 이게 A처럼 변했잖아요. 라틴어로 가니까 이게 딱 A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이런 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어디는 또 거꾸로 가고, 또 그러다가 어디는 아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A가 되고, 그래서 에이션트 초기 언어가 이게 이집트, 가나안, 히브리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페니키아 다 비슷하죠 언어도. 결국에는 그리스에서 라틴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같은 형태에서 분화되어서 어디는 이 히브리어로 알렙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알렙이 되어버리고 어디는 A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언어들이 이렇게 쭉 내려온 과정을 여기서 이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계통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서로 다 알아들을 만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A부터 여기 이제 영어로 A부터 Z까지 이렇게 이제 쭉 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A는 이 황소머리죠. 그래서 페니키아에서는 이렇게 갔고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렙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잖아요. B 이게 음가도 A입니다. A 이거 B는 우리나라 말로는 아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B는 비읍이 되겠죠. 비읍. 그럼 이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집이에요. 집 모양. 베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베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여기 있죠. 집 있죠. 집. 이집트에서는 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그리스 문자에서는 베타 되고 라틴어에서 로마 문자로 이렇게 B가 이렇게 됩니다. 이 모서리 또는 부메랑을 의미하는 이 C, 이게 맨 처음에는 이 모서리다 또는 부메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C자가 되고 이게 문입니다. 이게 문. D자는 문을 의미한 도어 하잖아요. D가 도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뭐 기뻐하다 이게 이 발음인데 이건 헤이라고 합니다. 페니키아에서는 이스라엘에서도 헤이 히브리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헤이인데 여기 enjoy 기뻐하다 뭐 유앙겔리온 할 때 이 이유가 좋은 뜻이잖아요. 좋다. 유카 뭐예요? 뭐 또 이유로 시작되는 여러 좋은 단어가 있죠. 이자로 시작 evangelism 뭐 이런 좋은 소식 뭐 이런 것들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 그게 이런 식으로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람어나 페니키아어나 뭐 고대 언어들이 다 거기서 거기 이 세모는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왔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그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네, 여기서 보니까 각기 방언, 종족, 나라대로 땅에 머물렀더라 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언어가 셈족은 이 종족과 언어가 비슷해져서 그렇게 이 홍수 이후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나라를 만들고 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열국이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아라믹, 히브리어가 이렇게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예. 우가리로도 마찬가지예요. 우가리로도 이거를 이제 그 점토판에다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가리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알렙 뭐 이게 베트인 것 같고 이게 이제 타우 이게 맨 마지막 단어이고 뭐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 기원전 10세기경에 이제 그 달력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거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이런 히브리어 옛날 고대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히브리어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로암 터널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기념비로 썼던 그 히브리어 밑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어인데요. 이 페니키아어나 히브리어나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요거 뭐죠? 요게 알렙이죠. 예, 여기 다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십계명에 돌파한 모세 시대는 BC 뭐 15세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 시대 때 쓰여졌던 이 히브리어는 요거 현재 이렇게 이제 요거 아주 유명한 분이 고증을 해서 10개 영화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요. 요 당시에 쓰였던 히브리어가 아니랍니다, 이게. 예. 그 이전에 쓰였던 이거는 그 후대에 쓰였던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또 더 고대적인 히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 이렇게 됩니다. 저도 잘 읽기 어렵겠어요. 우리 아마 우리 마성훈 집사님께서 아마 잘 읽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역사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16세기 이전에 가나안 방언에서 유래했고 페니키아에서 분파되었고 이게 우리가 다 아까 얘기했던 아람어에서 이렇게 쭉 나온 세머족 셈 계통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히브리어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히브리어는 종교적 예전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아람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는 히브리어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AD로 가면은 이제 미시나 히브리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한 뭐 그러한 것들이 히브리어로 이제 편찬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로 점점점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가운데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회복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가 회복되어서 영국에 의해서 공식 언어로 이스라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떻게 회복되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194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기 1년 전이죠. 유엔에서 이 분할한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가요 다 쪼개졌어요. 이 아랍 국가는 서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쪼개 놓아 가지고 뭐 나라가 되겠어요. 그냥 뭐 이거는 스스로 지키기도 어려운 이 아주 너무나 희한한 지도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나라라도 이스라엘은 좋다. 우리 가겠다. 이거라도 달라. 이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아랍 국가들은 너희들 독립만 하면은 다 쓸어버리겠다 해가지고요. 이 이집트, 뭐 요르단 해가지고요. 온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과 관련되어서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의 자로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했던 예수님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이집트의 맘루트 왕조, 오스만 투르크, 영국, 근대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1948년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 AD 135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AD 135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진 적이 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지금 1948년 이후는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때가 찼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게 이제 이게 셋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가 빨간색은 아시리아가 BC 몇 년에 이스라엘을 파괴합니까? 722년에 이스라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 빨간색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흩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바벨론이 언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갑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습니다. 이게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쪽으로 바벨론으로 주로 이제 흩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로만 엠파이어, 이 로마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로마에 의해서 이게 흩어져 버렸는데,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이게 언제예요? AD 70년에 망하고 AD 135년에 유대 제2차 반란에 의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있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방으로 이 유럽 끝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이 AD 135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나 티투스 장군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477년 AD 477년에 이제 근동 지방에 대한 건데요. 이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이제 거의 멸망하고 여기에서 이제 훈족이 이쪽을 자꾸 침략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게르만족이
게르만족이 훈족을 피해서 이제 이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동로마까지 이제 침입하고 들어가는 그런 때가 이 477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거의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반달 제국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돌아서 또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는데, 아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 살을 때 이 소로마 제국이 거의 무너지고 반달 제국, 반달국이 여기다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앵글로족, 색손족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여기는 프랑크족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동고트족, 서고트족 하면서 이 지역에 나라들이 세는데 게르만 민족의 국가들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동로마는 여기 예루살렘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동로마는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이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AD 600년경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세력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 610년에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가 632년에 이렇게 통일되면서 이슬람이 이제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당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탈라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이쪽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되고, 프랑크 왕국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 프랑크 왕국에서 이거를 잘 카바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슬람 제국으로 나중에 다 이제 이슬람이 이제 전체를 이제 이렇게 이 세계를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슬람의 제국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여기까지 다 이슬람화되는 그러한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슬람 제국이 이제 이곳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바스 왕조부터 해서 오스만 터키까지 1923년이죠. 이 BC 661년에 우마이야 왕조, 옴미야드 왕조 해가지고 이슬람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AD 638년에 이 아랍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400년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자유가 허락이 됐어요. 이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점령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번성하긴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2등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은 되었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허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많은 이곳저곳에 전쟁의 각축장이 되면서 예루살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쨌든 이 아랍 칼리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돌아오긴 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몇몇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638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랍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이때 이제 뭐가 세워집니까? 하람 알 샤리프라고 하는 하람 알 샤리프. 이런 이 바위돔과 또 여기에 모스크들이 이제 성전산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691년에 성전산에 이제 돔 오브 락이라고 해가지고요, 바위돔이 이제 건축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전산에는 이 아랍의 이런 무슬림의 이 모스크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고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서쪽 벽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AD 622년부터 아랍 칼리프 시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여기를 아랍이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무함마드 당시에 이제 여기가 632년에 무함마드가 아랍을 여기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이슬람이 점점점 이렇게 막 점령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여기까지 점령을 하면서 이제 전체가 유럽 어느 정도까지도 아랍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바스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배를 받다가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티마조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아랍권에서 지배를 받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세기, 12세기 되면서 셀주크족이 생기면서 이제 셀주크가 이제 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제 점령을 해서 계속 아랍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로 계속 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1099년 7월 22일 날 한 달간 포위 공격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라틴 계통의 그 서양의 이런 그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세웠다가 1187년에 또 살라딘의 지하드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빼앗겨져서 또 이제 다시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식민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호라즘 왕국 시대가 있는데요. 이제 호라즘 왕국이 이제 지금 뭐 이란 쪽인데요. 이 나라가 이제 몽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서요를 점령하고 호라즘도 점령하고 가면서 이 호라즘이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다가 이제 이러한 그 아유이브 왕조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점령당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맘루크 왕조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몽골 제국 시대 때 몽고가 이제 이 고려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여기까지 헝가리까지 이렇게 다 먹고요. 헝가리 직전에서 막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예, 그때 여기는 맘루크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몽고가 엄청난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몽고에 대해서 좀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몽고의 전쟁에 대해서도 너무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 당시에 그 여기는 이제 맘루크 왕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여기도 다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족이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이 이제 투르크 민족이죠. 투르크족.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밀려와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서 비잔티움을 멸망시키고 빈까지 포위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그 종족으로 점점점 서유럽을 향해서 이제 계속 번져나갈 때 이제 예루살렘은 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여전히 점령당한 상태로 이제 언제까지 가겠어요? 1923년까지 오스만 터키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 세계 지도가 1700년경의 어떤 그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오스만 터키가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오스만 터키가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오스만 터키가 여기 전체를 다스리고 이집트까지 그다음에 현재 리비아, 알제리아, 뭐 또 그리스 뭐 이런 데까지 오스만이 다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이 러시아가 그동안에 18세기에서 19세기 이렇게 가면서
러시아가 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투르크 제국, 이 오스만 제국까지 앞에까지 딱 왔어요. 이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이 오스만 터키와 러시아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는 이게 지금 여기가 다 이게 이 바다들이 러시아의 그 소원이 뭐냐면은 부동항을 얻는 거죠. 부동항. 그래서 항구가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요 흑해 여기 바다 앞에 뭐가 있냐면 요거가 있는데 요게 크림반도예요. 요게 크림반도. 근데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국도 뭐 침략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지중해를 통과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이 여기를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이 러시아가 이렇게 이쪽으로 남하하면서 이쪽에 있는 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또는 이 터키 여기가 비상이 걸렸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면은 이 러시아 세력이 이제 영국, 프랑스까지 다 침범하고 이 터키까지 침범할 것 같으니까 이 터키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터키 힘으로는 혼자 안 되니까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를 도와가지고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전쟁이 바로 이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림 반도예요. 크림 반도. 여기로 나오려고 해서 흑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중해로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러시아의 계획이 이 크림 반도에서 이제 무산이 되는데요. 이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이제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연합군들이 크림반도와 흑해를 놓고 벌인 전쟁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나이팅게일입니다. 예. 이 나이팅게일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러시아는 여기서 막혀버리죠. 러시아가 여기서 꼼짝없이 막히게 됩니다. 러시아에 여기 만화가 있는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라.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어떻게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이 일들을 여기로 나오려고 하는 이런 러시아를 여기서 터키와 영국과 프랑스가 제압을 하면서 러시아도 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터키는요, 이 터키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은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 러시아를 이 영국과 프랑스가 막아줬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막아서 어쨌든 자기들이 이기게 되니까 오스만 터키는 이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이제 좀 힘이 약화되는 거죠. 그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터키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집트, 리비아, 뭐 튀니지아, 알제리아, 18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런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세르비아 해가지고 보스니아,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터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기가 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땅이었는데 이 크림 전쟁에 의해서 터키가 힘이 약화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강하게 되니까 터키는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이제 내어놓고 점점 약화되면서 터키 제국이 점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예루살렘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914년에 사라예보에서 이제 이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1914년 6월 28일 날 1914년 6월 28일 날 이 사라예보에서 여기가 이제
사라예보라고 하는 곳이죠.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의 사라예보인데요. 이 사라예보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이 왕위 계승자예요. 근데 이 가브릴로 프란치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에 대하여 오스트리아가 이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세자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 세르비아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또 공격하겠다고 하고, 또 러시아를 또 독일이 공격하려고 하고, 뭐 프랑스가 하려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전쟁이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여기에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보면은 이 삼국동맹, 삼국협상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 동맹을 맺고서 있는데, 이 동맹을 맺다 보니까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이런 이쪽에서 이게 불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 삼국 이게 서로 동맹을 맺고, 여기서 서로 협상을 맺고 동맹을 맺고, 거기에 오스만 제국 이 터키가 또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 이 나라들이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됐냐 이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오스만 제국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붙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패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패전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나마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또 이런 나라들이 해방이 됐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갈기갈기 찍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후세인과 맥마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1915년, 16년에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영국을 도와주면 그 아랍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어요. 이 터키가 있으니까 이 터키를 잘라가지고, 터키 제국을 잘라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그러면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영국과 프랑스가 몰래 맺어요. 여기다가는 이 아랍 사람들하고 맥마흔이라는 영국 이 사람이 이 자기들끼리는 아랍 국가 세워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끼리 몰래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터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함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서로 나눌 것인지를 몰래 협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17년에는 벨푸어라고 하는 영국 외상이 로스차일드에게 돈을 달라, 이 1차 세계대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워달라, 로스차일드가 우리 이스라엘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워달라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1917년에는 벨푸어하고 영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죠. 또 1916년에는 이 맥마흔 선언을 해가지고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고 이스라엘은 또 이 영국은 그랬죠. 근데 영국은 또 사이크스 피코 밀약이라고 하죠. 몰래 협정을 맺어가지고 프랑스하고 몰래 협정을 맺어가지고 터키 땅을 나눠버리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해서, 그냥 영국이 여기에는 이 말하고 저기에는 저 말하고 하면서요, 영국이 이리저리 뛰면서 지금
전쟁에 이기려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런 속임수도 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랍 국가에 대해서 맥마은이 이렇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여기가 다 이제 아랍 국가가 되는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영국은 이제 뒤통수를 친 거죠. 자, 사이커스 피코 이 협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이커스 피코 이게 이제 영국 사이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피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밀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여기 터키 제국인데요. 터키를 이기면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그 분할할지 이거를 자기들이 그 이제 몰래 협약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파란색 또 하늘색, 붉은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황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브리티시 영국이 컨트롤하는 곳이 여기에요. 이만큼. 예. 자, 여기에 요르단과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영국이 지배하는, 영국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 원래 러시아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러시아와 그 다음에 아까 러시아 3개국이 연맹을 맺었잖아요. 협상을 했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이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여기랑 싸워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겼으니까 러시아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공산혁명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뭐 할 그 협상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빠지고 프랑스와 영국만 들어와서 사이코 피코 협정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영국이 이제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버렸으니까 큰일 났죠. 또 전쟁이 이제 결국 끝나가지고 터키는 어떻게 됐느냐? 오토만 엠퍼러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이제 나뉘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터키가 이제 막 그냥 여기저기 이제 나뉘어지는 가운데 프랑스가 여기를 지배를 하고 영국이 이제 여기를 지배하면서 현재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히틀러가 사이코 피코 협정이 이제 1920년대 이제 그렇게 되기로 몇 년에 이제 맺어졌냐면은 1917년인가요? 그때 사이코 피코 협정이 맺어졌는데 예, 이 밀약이 1920년대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히틀러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결국 전쟁이 종식되고 1948년에 이제 이 땅이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1949년 휴전과 1967년에 이스라엘 점령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1948년에 아까 그렇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1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고 독립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점령을 하면 점점 이스라엘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예언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43, 44절입니다. 우리 서지미 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소사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도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잃어버린 그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또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미 1948년 이 땅이 해방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주이시 내셔널 펀드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 아랍 땅들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땅들을 이제 펀드에서 계속해서 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준비해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주님이 오실 그런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1919년 2월 3일 날 시온주의자가 기구에서 파리 평화회의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땅도 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외교 전략이 뭐였습니까?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오도르 헤르츠리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하면서 외교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합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 노력으로,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그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이 외교로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이 자기 나라의 파리 평화회의에서 이게 성명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준 열사가 이 성명서 제출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자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유대인의 역사적 소유권과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고향을 재건할 권리가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계들이 계획대로 지도처럼 선언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주권은 국제연맹에 있고 국제연맹은 영국의 통치를 위임해야 한다. 영국 위임 통치는 다음과 같은 특별 조건에 따라야 한다. 팔레스타인은 유대민족 고향을 설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율적인 영연방 창설이 가능한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조건들 아래 놓여야 한다. 위임 통치 세력이 해야 할 일, 유대 이민을 장려하고 땅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현존하는 비유대인의 기득권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족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될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유대인 대표 위원회와 협력하고 이 위원회의 유대인 교육을 위임해야 한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로스차일드 경에게 보낸 서한으로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대인의 역사적 권리를 승인하였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땅 이렇게 달라.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온주의자 기구에서 파리 평화회의에, 이 세계적 국제평화회의잖아요. 국제회의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1 독립운동 할 즈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가가지고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제출했고요. 이 영국 대표단 파이잘 후세인이 미국 시온주의자 기구 대표 프랭크 피터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순아 집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미국 시온주의자들과 처음 접촉해서 아라비아와 유럽에서 와이즈만에게 말했던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강력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사촌들이라고 느낀다. 아랍인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시온주의 운동에 가장 깊이 공감한다. 우리의 대표는 여기 파리에서 시온주의자 기구가 평화회의에 제출한 제안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온건하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제안서가 통과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시온주의 운동의 수장인 하임 와이즈만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대의를 돕는 가장 큰 조력자이다. 나는 아랍인들이 조만간 유대인들의 친절에 보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근동을 개혁하고 부활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시온주의 운동과 아랍 민족주의 운동은 서로를 완전하게 한다. 우리의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이며 제국주의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자꾸 이제 그 회의 기간 가운데, 자기들의 어떠한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교적인 노력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외교, 다른 나라와의 어떠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교적인 어떠한 이러한 이 협의를 잘하는 나라가 그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오늘날 정말 서로 이게 동맹을 잘 맺고 좋은 친구 국가들을 이렇게 사귀어 놓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죠. 자,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와이즈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와이즈만은 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세톤이 필요해요. 아세톤은 그 당시에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냐면 포를 쏘는데 아세톤이 꼭 필요했는데 이 아세톤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아세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증류를 만들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아세톤을 만들었는데 이 아세톤 만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양도 부족하고 했을 때 이 와이즈만 유대인인데 이 와이즈만 박사가 아세톤을 쉽게 만드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당시에 이 아세톤 만드는 기술을 영국에 제공해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와이즈만이 우리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영국 여왕이 주는 훈장도 주려고 하고 그랬지만 나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독립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 요청한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지영 권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면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파리 평화회의에서 말한 것은 영국이 영국인의 것이고 미국이 미국인인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것이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이민자들을 쏟아부을 수 있다. 장래의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국가다. 우리는 자군과 발전을 책임질 기구를 창설해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정착시켜야 한다. 유대인이 정착하지 않은 유대민족 고향은 헛소리다.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땅과 그 땅 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팔레스타인에 6만 명의 유대인이 아닌 5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40개의 식민촌이 아니라 200개의 식민촌이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때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약 100만 파운드가 이후
10년 동안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유대인들이 이 돈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1920년 현재 팔레스타인에 1만 명의 생산 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5만에서 10만 명의 생산 인력을 팔레스타인에 가지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것이 될 것이다. 30만 명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게 될 때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것이 될 것이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1920년에 이제 아까 봤잖아요. 뭐예요?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터키가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사이코스피코스 이 미략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 다 얘기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자기 국가, 자기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것이어야 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6만 명의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이 지금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지금 6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워준다고 해도 6만 명의 사람들이 무슨 땅을 경영을 하며 나라를 줘도 감당 못하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 돌아오죠. 지금 뭐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죠. 또 프랑스에서도 살고 있죠. 영국에서도 살고 있죠. 미국에도 있죠.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쫙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부동산도 포기하고 아이들 학교 교육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과 같은 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땅으로 과연 누가 오려고 할 것인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6만 명의 유대인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50만 명은 있어야 된다. 200개의 식민지촌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생산 인력이 이 5만 명에서 10만 명은 돼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유대인이지만 저희도 만약에 호주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몇 명 돌아가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몇 대를 살았는데 이제 한국 돌아가서 한국 살려야지. 한국은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또 한국은 정말 모든 시설이 정말 부족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가서 고생해야 될 것이 뻔한데 돌아가라 그러면 누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과연 영국에서 이 유대 민족으로 이 땅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자, 1922년에 7월에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결의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께서 마성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게 얼만큼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922년 7월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결의안 서문.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의 역사적인 관계가 있고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고향 재건을 승인한다. 사항. 적당한 유대기구와 유대민족 고향 건설과 팔레스타인 유대 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과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서 팔레스타인 행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공공단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시온주의자 기구와 영국 정부가 협력하여 유대민족 고향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6항.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정부는 유대기구와 협력하여 유대 이민을 촉진시키고 국유지나 불모지를 포함하는 땅에 유대인 정착을 고무시켜야 한다. 7항.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정부는
국적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팔레스타인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시민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22항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의 공식 언어들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영어 당연히 공식 언어가 됐겠죠. 아랍어 당연히 공식 언어인데요. 히브리어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1922년 누구의 노력이었었습니까? 벤 예후다 그 사람이 이 노력을 해서 이 언어가 히브리어가 팔레스타인 공식 언어로 들어가게 이렇게 국제연맹 유엔에서 이렇게 위임 통치 결의안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그 당시에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유엔에다가 뭐 내놓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다 막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외교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죽으라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없고 그냥 완주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 때려잡자 뭐 그러면서 또 교육 열심히 하자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약했다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거를 굉장히 외교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922년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 중 유대 공동체는 11%, 8만 3천 명 정도. 그 다음에 무슬림은 58만 명, 기독교인은 7만 명 정도를 이렇게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1946년에서 2000년까지 1946년에는요 이게 다 아랍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고 요 하얀 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이실랜드죠. 이게 주이실랜드. 요랬던 이곳이 이게 1947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왔을 뿐만 아니라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그리고 67년까지 6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땅도 다 자기가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2000년에 지금 이 가자지구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이 지역에 일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전체를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역사를 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러한 역사 뒤에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약속 있는 말씀,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분의 손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맨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나 나 개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거를 이렇게 갈 때 과연 그냥 순탄하게만 갔는가? 순탄하게 가지 않았죠, 당연히. 반대하는 엄청난 반대들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죠. 그러나 이 반대와 전쟁 또는 속임수도 있었어요. 속임수. 이 반대와 전쟁과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금도요. 이 반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신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신뢰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우리 마치고요. 우리 잠깐 오늘 우리가